최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현장에 있습니다.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 정책 동향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시간은 한 20분 정도 빠르게 지나가고요. 제가 사실은 많이 듣고 계시네요. 제가 요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은 저는 공직생활 대부분의 그 경력을 공직으로 정보통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을 해서 마지막 공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학교에 잠시 머무다놨었고요. 그 뜻은 제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사실 기술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문과, 소위 말하면 문송이어서 정책이나 제도, 이런 쪽 이렇게 많이 해서 기술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보안기업이나 보안기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앞에서 뭔가를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도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문과 쪽 사람들, 특히 정책이나 제도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관점을 그냥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요건 보시고요. 나한테서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그냥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AI 시대의 사이버 위협 환경 변화, 그에 따른 정책의 동향, 그리고 대응 방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 슈나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제목이 아주 거창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아침부터 스산한 이야기죠. 모두를 죽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보안과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이분의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가 해킹을 당해서 그 외부의 해커가 자동차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을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요. 또 다른 장면들은 뭐냐면 원전이 해킹을 당해서 원전을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해킹당하는 장면들을 그려주죠. 자, 그런 식으로 스마트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는 얘기고 인터넷에 연결되었다는 의미는 언제나 해킹당할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서 모두를 죽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한번 보죠. 이분이 말하는 정보보안이라는 게 이제 3요소가 있다는 건데 첫 번째가 기밀성이죠. 대화를 엿듣는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 조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기밀성과 관련된 것이고, 정보보안의 두 번째는 무결성이라고, 인테그리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킹을 해서 중앙차로나 앞차와의 거리 간격 인식을 방해하는 것, 어떤 인테그리티를 방해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가용성이라고 해서 스마트카 같으면 브레이크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 아까 어떤 분께서 위협 요소가 과거에는 세이프티, 안전 이런 부분에서 보안이나 안보로 변화했다. 옛날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을 당하면 그저 프라이버시가 털렸다.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이슈였는데 앞으로는 그게 무결성과 가용성에 대한 위험으로 번졌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번졌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그렇게 모두를 죽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같이 마지막 공직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했던 사람은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지만 앞으로 세상은 더욱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변화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작년 올해는 특히 해킹 사고의 급격한 증가로 특징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좀 보시면 보이고요. 이게 2024년 통계입니다. 왼쪽에 치매 사고 신고 건수 2024년 통계인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2025년의 주요 해킹은 올해 엄청나죠. 올해 해킹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두 가지 사례는 금융과 통신 쪽, 정보통신 혹은 우리 사회의 핵심 기반 인프라에 대한 해킹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보시면 피해 시기보다는 침투 지점이나 공격의 유형이 뭔지를 한번 보시면 보안 전문가들이니까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VPN이나 펜토셀이나 외부 접점 서버, 협력업체의 서버를 통한 침투들이었고, 공격의 유형은 랜섬웨어가 압도적으로 많죠.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이고, 공격의 유형 중에 크레덴셜 스토핑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 통신 쪽 가장 보안이 어떻게 보면 투철한 확실한 곳에 대해서는 국가가 혹시 배후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심들도 존재합니다. 또 안 넘어가요? 이거 배팅 당한 거 아닐까요? 넘어가나요? 네네. 자, 최근에 발생한 해킹 사례들이 대부분 앞서도 좀 잠시 언급을 했지만 모든 측면에서 벌어진 거죠. 관리적인 결함이 있었고, 기술적 결함도 있었고, 인적 결함도 있었고, 법적 결함도 있었습니다. 관리적 결함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관리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퇴사를 했는데 퇴사자의 계정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퇴사자가 억세스할 수 있었다든지, 백업이 제대로 되는지 아닌지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종사자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 안 됐다든지, 그런 관리적 결함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고, 그뿐만이 아니죠. 기술적 결함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특히 요새 유행하는 부분은 인적 결함 같은 것이죠. 사회공학적 접근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하는 우리 뭐라 그러죠? 이메일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카톡이 됐든 페북이 됐든 이런 걸 통해서 마치 지인인 것처럼 혹은 이런 식으로 친구인 것처럼 혹은 회사의 CEO인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와서 접근하는 부분들, 사회공학적 공격 기법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적 결함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해킹이 벌어지면 24시간 이내에, 예를 들면 기사에 신고해야 하고 72시간 이내에 그 부분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으면 또다시 기사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결함들이 앞서 언급했던 대부분의 해킹 사고에서 거의 모두 총체적으로 같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관리적 결함인데요. 아까 앞서 최근에 벌어진 쿠폰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퇴사자 계정 관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요 정보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들, 주민번호들, 고유식별 번호들, 민감정보들 암호화 조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장기 미사용 자산을 방치한다든지 보안 패치 부분들 업데이트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 보안 패치가 업데이트 안 됐다는 부분들은 AI 시대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특히 여기 계신 분들, 보안 전문가들 중에서 너무나 기본적인 사안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생긴 인재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AI 보안이니까요. 근데 사이버 보안과 AI 보안이 뭐가 다르냐 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전통적인 사이버 보안은 네트워크나 정보통신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에 더해서 요새는 AI나 AI 모델이나 AI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보안조차도 같이 더 중요해졌다. 기존의 사이버 보안 과학이 AI라는
서비스가 혹은 모델이 도입되면서 추가적으로 챙겨야 될 보안 요소가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에 대한 공격, 보안, AI 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AI 모델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AI를 활용한 어떤 공격 방어 같은 게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AI 보안을 이야기하는데요. AI 모델 자체에 대한 공격은 그런 것이죠. 주로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프로미스닝이나 아니면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가 명령어에다가 이상한 것들을 섞어 넣어서 어떤 AI 모델이 잘못 작동하도록 하는 것, 뭐 그런 부분들, AI 모델을 겨냥한 거, 또 나갔네요. 책에 있습니다. 책장 보셔버립니다. 네, 그 다음 가보죠. AI 모델 자체에 대한 공격이 있고요. 그 다음 장 볼까요? 다른 한편으로 AI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 증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언론에도 기사가 많이 나오죠. 초등학생도 취약점을 탐지해서 AI를 활용해서 취약점 탐지해서 해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사회공학적 공격, 속도 및 규모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요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 수준이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라고 부르는 정도로, 그 어떤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취약점을, 아무도 찾지 못한 취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N데이라고 부르는 데이 원데이라고 부르는 공격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데, 어떤 취약점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그 알려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패치가 안 돼서, 보안 패치나 이런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생기는 결함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굉장히 생성형 AI가 잘 한다는 거죠. 어디에 취약점이 있는지를 잘 찾아내고, 지치지도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온갖 곳을 다 두들겨 보니까 그런 위험이 현재의 AI 수준에서는 생기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제가 정리한 AI 기술 관련한 동향이고요. 자, 그러면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 동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 뭐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는 기업 내부의 보안 인식들이 낮다는 것이죠. 뭐 아무래도 보안 솔루션이라는 것들을 기술 전문가들이시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의 CEO나 이런 분들이 보안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회사 내부에서, 대기업 내부에서 CEO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을 그런 기업들에게 뭐 팔거나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관심들이 적다는 문제입니다. 기업의 보안 인식이 낮다는 부분이 한 가지. 두 번째는 기업 간 보안 격차가 크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보안 인식 수준이 매우 낮고,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국가를 배후로 하는 해킹 조직들이, 그래서 조직적으로 해킹을 시도하니 사이버 보안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보안이 어려워진다 라는 얘기. 그리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해킹 사고로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개인정보 보호제도 혹은 정보보안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하도 많이 터지니까 이제 과기정통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데서 관련한 대책들을 내놨죠. 문구들 조금 보면 이거 있었잖아요. 시소 기업 대상 긴급 보안 점검 했었잖아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시소가 있는 약 3만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IT 전산 심사를 하시고, 실사를 한 결과를 취약점을 점검을 해서 자체 백업 전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CEO가 서명해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했을 것 같고, 또 혹은 고객사들에게 그런 서비스 지원 요청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이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뭐 이런 걸 내놨는데, 요거는 이런 사항입니다. 기업의 CEO에게 CEO가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최종 책임자라는 걸 명문화하겠다. 법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서 명문화하겠다는 내용. 두 번째가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예를 들면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기업은 CPO를 임명할 때 이사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연 1회 이상 내부 통제 계획을 이사에 보고해야 한다든지, 그런 내부 통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정보 보안, 투자 인력, 투자 부분의 최소 기준을 명확한다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기업의 IT 예산 대비해서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예산은 5% 잘 안 되죠? 5%도 안 될걸요? 5%. 최근에 벌어진 어떤 우리가 아는 엑스판이라고 부르는 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안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기업들의 경우 말할 필요도 없죠. 굉장히 비중이 낮습니다. 그 전자금융감독 규정, 금융기업들한테 대해서는 지금 요새는 그 규정이 사라진 것 같은데, 원래 7%를 요구했었는데 그 7% 기준을 맞추고 있는 기업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보호나 개인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 보안 투자 예산의 증액을 그 최소 기준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법제화하는 것들이 논의되고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기관별로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1명 이상의 CPO를 개인정보 전담 직원을 도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아까 고동진 의원 오셨던데, 고동진 의원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정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 의원님도 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제도 개선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늘 어떤 일이 터지면 뭘 한다고 해요. 정부가 보면 늘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막상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법 개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법 개정안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개정안 제출했다고 해서 법 통과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꽤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개보위 부위원장을 했으니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개인정보 관련한 쪽을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위원회는 국회 상임위로 따지면 정무위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정무위를 가면 정무위의 주요 부처들이 있거든요. 주요 부처가 금융위원회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무위원회의 가장 주요 부처들인데요.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니 법도 그런 법들에 관심을 많이 두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막상 일이 터질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심이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또 현실로 가면 관심이 줄어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우리 회장님이 하신 것처럼 세미나도 하시고 또 이렇게 모이셔서 그런 걸 자꾸 요구하시고 해야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행사 주관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2025년 10월에 지난 한 2달 전에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까 그 해킹이 이루어질 경우, 해킹이 확인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애매하잖아요. 로그 분석을 했더니 침투하는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신고해야 되냐 마느냐. 그런 경우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정부가 보기에 기사나 아니면 설트나 이쪽에서 보기에 해킹의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정부가
그 기업의 신고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조항들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지연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제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이번에 국회 법사위까지 올라간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조금 과하던데, 우리 지금 개인정보 유출,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있을 경우에 그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의 3%거든요. 그게 지금 10%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정보통신망법도 지금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신고 안 하고 할 경우에 과태료 조항이었는데, 지금 일부 법 개정안은 그것도 정보통신망법도 과징금을 내리겠다는 조항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나 보안 관련한 이런 법 제재들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입법 동향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CPO나 CISO를 임원급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든지, 기업 내에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있죠? 인력 예산 확보 의무라든지, 또 ISMS 인증 의무 범위를 넓힌다든지, 온갖 종류의 그런 보안과 관련한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AI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보안은 이제 AI 관련된 보안은 이런 거죠. AI Security 하나는 Security for AI,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AI 보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그 개념부위원회에 있을 때까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AI 관련한 논의는, 특히 개인정보 쪽과 관련된 논의는 편향성 이슈였습니다. AI가 잘못된 가치 판단 또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는 이슈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점점 바뀌더라고요. AI가 가진 국가적 위험, 시큐리티, 내셔널 시큐리티 이슈로 변화하고 있다는 트렌드의 변화를 좀 느끼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기업을 인수합병한다든지 AI 보안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게 2025년 7월 한 서너 달 됐는데, 그때 AI 액션 플랜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놨습니다. 보고서가 한 가지는 혁신 이노베이션이고, 하나는 인프라입니다. 다른 하나가 내셔널 세큐리티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축. 옛날에 전혀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인프라, 내셔널 세큐리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액션 플랜 키워드 분석을 해보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세큐리티죠. 54회가 세큐리티 가는 것이고, 데이터 관련한 부분, 정책, 인프라, 혁신, 이런 순서.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어떤 국가 안보에 관한 굉장한 프라이어리티를 주는 측면이겠지만, 보고서 자체 보안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 방안인데요. 작년 올해 대규모로 발생한 해킹과 관련한 교훈들을 정리해 본 겁니다. 첫 번째는 공격 표면 관리라고 그러죠. ESN이라고 부르는 어택 서비스 공격 표면 관리, 특히 접점들, 인터넷에 연결된 접점들을 최소화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방송통부가 모든 IT 자산에 대한 실사를 했던 것처럼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네트워크나 시스템이 있는지, 공급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자산을 확실하게 실사하고, 그 부분들 어디에 취약점이 있는지 접점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lateral movement라고 부르는 것들, 한번 뚫리고 나면 얘가 옮겨 다니면서 자기 권한을 확대해 가잖아요. 그런 이 측면 이동이라는 부분들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게 세 번째이고, 이를 위해서
전문 보안 인력이나 정보 보호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2025년 발생한 해킹 사례와 관련한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기본적 보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데 CISO가 혹은 CPO가 CEO에게 보고할 수 있는, 최소한 이야기할 수 있는 같은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게 매우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과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기본적인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들, 취약점 관리한다든지 백업 체계를 점검한다든지 접근 통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침해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는 영향을 기르는 게 중요하고, 네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했다. 규제기관의 조사나 제재에 대응하여 법적 조치들에 대응하여 어떤 증거를 우리가 열심히 했다는 정황 증거를 남겨놓는 것,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그런 걸 문서화하고 어떤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은 기본에 속하는 사안들이잖아요. 이런 기본에 속하는 사안들을 제대로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외부 보안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진단해보자 라는 거와 더불어 한 가지 추가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위협 다 대응했으라고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첩보, 정보,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 인텔리전스를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외부 기관, 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어볼 필요가 반드시 있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민무호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다니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같이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요새 유행하는 단어들 다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 제가 연구하는 분야들 다 한 번씩 가져온 거고, AI 시대에 사이버 보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버 보안을 어떤 형태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조금 더 단어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으로 준비를 하진 않았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AI의 전반적인 이야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의 가치가 왜 커졌는지, 그리고 이 사이버 보건력이라는 키워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AI로 세상이 돌아갈수록 멈추지 않는 능력이 큰 경쟁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사실상 오늘 이야기의 메인 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컴퓨터 교육과 학부대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 융합학과에 또 다시 발령을 받아서 조금 더 인공지능에 집중화된 교육과 연구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좀 재미있는 이력으로는 한국마사회에서 9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외에도 또 이제 작년에 영광스러운 수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핑계로 제가 여기 오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래도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운영, 조직, 그리고 좀 교양 수준의 이야기들을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구실 소개도 한번 넣어봤는데 잔뜩 넣어봤죠. 작년이 아니죠.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에 채택된 논문들만 가져와 봤는데 상당히 잘한 겁니다. 자랑하려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근데 올해 유난히 많이 나왔길래 그래서 넣은 겁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2장 가지고 왔는데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이게 왜 화제가 됐는지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그죠? 사실 이제 그 브랜드를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이분들이 오신 이유와는 상관없이 특정 치킨 브랜드가 굉장히 떴죠. AI 세트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무데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몇몇이죠. 학교에서만 먹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면, 이제 AI라는 것이 어떤 뭐 산업의 도구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상을 함께하는 그런 키워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제가 굳이 이제 주식을 하나 가져오기도 했는데, 주식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이 주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가보다는 그걸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젠슨 황이라는 가운데 계신 분이 저 엔비디아 CEO죠. 그래서 저분은 사실상 게임, 그래픽카드 회사를 운영을 하셨던 거고, 사실 주가를 보면 2015년까지는 거의 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치를 유지하다가 몇백 배의 수준이 아닌 굉장히 높은 수치로 뛰어오름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죠? 이때쯤 2015, 16, 특히 16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바둑, 그쵸, 알파고가 2016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알파고가 게임은 아니고, 바둑도 어떻게 보면 게임으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사용되는 그 그래픽카드는 컴퓨터 게임일 텐데, 대체 왜 알파고가 떴다고 이 그래픽카드가 떴을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본적인, 뭐 역사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사진, 과거의 상태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존 매컷이라는 어르신이 사실 이 AI라는 용어를 1956년에 다트머스 학교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AI가 쓰여진 건 아니에요. 이 AI라는 용어도 인기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시장은 오래됐지만 지금처럼 이제 대중적, 산업적으로 폭발한 건 사실상 알파고 전후의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 AI라는 키워드가 사실 이것보다 더 전에 시작됐던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와 봤는데, 우리 딥러닝이라는 표현들 들어보시죠. 딥러닝. 이 인공지능을 몰라도 딥러닝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딥러닝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딥 뉴럴 네트워크인데, 그 딥을 이 아티피셜로 바꾸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딥하게 층층이 쌓여서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된 거고, 그게 딥러닝이라고 되는 거고. 그럼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는 언제 나왔냐? 1943년에 나온 겁니다. 인간의 뇌를 모사한 뉴런의 개념을 컴퓨터적으로 적용을 시킨 아이디어는 이미 1943년에, 그리고 80년 전에 나온 개념이 왜 지금에서야 뜰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컴퓨팅 파워가 좋아졌고 하드웨어가 싸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 성능이면 과거 50년 전 기준으로는 다 달나라까지 우주선 띄울 수 있는 컴퓨터를 지금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겁니다. 엄청 좋은 컴퓨터가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높은 성능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오기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젠슨 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전 이미 여러분들 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CPU라고 들어보셨습니까? CPU.
컴퓨터 이제 노트북 CPU는 무조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자면 폰 노이만 구조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CPU가 무조건 하나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GPU는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슬롯만 있으면 GPU는 마음껏 낄 수 있지만 CPU는 하나밖에 못 낍니다. 근데 사실 처음 이게 폰노이만 구조가 나왔을 때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일단 뇌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추가적으로 뭐 붙일 것들은 이제 알아서 붙인다 라는 개념인데 CPU와 GPU의 이 속을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비가 다를 뿐이지. 근데 여기서 유난히 GPU가 많이 갖고 있는 색깔이 뭐죠?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ALU라고 해서 Arithmetic Logic Unit, 사칙 연산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GPU에는 이 사칙 연산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일까요? GPU의 역할은 게임에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게임이냐면 폴리곤이라는 걸 만드는 3D 게임에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자녀분들이 롤하고 게임하고 배그하고 그거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픽카드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 여러분들이 직접 사실 수도 있고 나이대가 저랑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렇죠.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원활하게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그래픽카드에서 이 ALU가 많이 사용이 되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 채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PU. And there's a lot of confusion about what the heck a GPU is and what it does. So they asked us to come here and give a practical demonstration, kind of a science lesson about how a GPU works. I introduced to you Leonardo. He may look like a skid steer BattleBots platform with a paintball gun mounted on his head, but in fact, at heart, he's a painter. And he's going to paint a picture for you guys in the way that a CPU might do it, as a series of discrete actions performed sequentially, one after the other. 3, 2, 1. Let me speed it up. CPU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직렬 형태의 방식이고요. Leonardo 2.0. 미국 분들이 쇼맨십이 When we hit this trigger on this thing, 2,100 gallons of air goes through these accumulators, out these valves, into all 1,100 of these tubes, into these tubes, in which the bottom up is a paintball. Each of those paintballs will fly across 7 feet of space and in 80 milliseconds reach its target, hopefully, when it's all said and done, it's going to paint the Mona Lisa. It's kind of like a parallel GPU는 병렬 처리가 GPU. 있습니다. 병렬 처리. Okay. GPU painting demonstration. 3, 2, 1. 그래픽카드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science class is now over.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그러니까 웃기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CPU라는 것과 GPU라는 것의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그리고 이 GPU라는 것을 만드는 가장 큰 회사가 엔비디아, 젠슨 황이었다는 것. 그럼 이 그래픽 카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랐냐는 포인트로 이어가려고 한 겁니다. 자, 병렬 처리 그리고 무한히 많은 GPU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인공지능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모델을 학습하거나 이 모델을 돌리기 위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직렬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국엔 병렬로 처리를
해야 빠르게, 예를 들어 100초 걸릴 일을 GPU 100장 있으면 1초 만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PU 몇 장을 사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기사화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가능하려면 결론적으로 병렬 처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 병렬 처리를 해주는 중요한 장비가 이 GPU였던 거예요. 그죠? 자, 그걸 알고 가셔야 이 다음 챗GPT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2년 12월에 오픈AI라는 회사는 챗GPT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결국 이 챗GPT라는 것 자체가 생성형 AI라는 키워드를 또 유행시켰고, 이 기술 자체는 단순히 기술로서가 아닌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놨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이 생성형 AI를 쓰냐 못 쓰냐 이 논의는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쓰게 하되 어떻게 하면 잘 쓰게 할 것이냐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는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는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는 처음부터 AI를 잘 활용하는 쪽으로 학생들을 키워나가는 쪽에 더 집중을 많이 했고, 뭐 이게 시험으로 어떻게 활용되느냐 안 되냐 이건 이제 교우 강사의 역량이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교육 차원에서는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략은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 지금 챗GPT 안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학생을 포함해서 직장인들도 회사에서 쓰지 말라고 해도 자기 폰에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대규모 서비스, 정확하게 얘기하면 LLM이라고 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GPU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그렇게 올라간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젠슨왕과 그렇게 사진 찍고 AI 세트가 나오게 됐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챗GPT라는 것은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들었다 정도는 알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무슨 기능, 무슨 기술로서 만들어졌냐, 요거까지 한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선보여졌는데, 이거는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자, 오픈AI랑 구글은 다른 회사죠. 근데 그 GPT의 약자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GPT의 그 T가. 그러면 구글의 기술인 트랜스포머를 가져다가 오픈AI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쪽에서 벌었던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년에 이런 류립셀라는 학회에서 발표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픈AI도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GPT 1.0부터 3.0까지의 논문으로 계속 발표가 됐고, 3.5 버전이 챗GPT라는 서비스명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고, 자, 그리고 이제 LMRNA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챗GPT가 전부가 아니죠. 요새 제미나이, 구글도 질 수 없잖아요. 자기네 기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약 빨고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구글이.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 3 프로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상위 클래스, 상위 점수를 받고 있죠.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를 구분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경험하는 거는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텍스트를 알려주죠. 근데 텍스트를 물어보고 이미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미지를 넣고 이게 뭔지 분석을 해줄 수도 있고,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코딩을 해달라고도 할 수 있고, 생성형 AI를 쓰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6가지, 7가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분야별로 성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가 있음을 참고 삼아 알려드리고요. 네, 좀 분위기를 바꿔서, 누구죠? 한강 작가님이에요. 제가 힌트로 이름까지 다 남아있는 걸 적어놨습니다.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한강 작가님. 24년에 이제 대한민국 문학 역사를 새롭게 한 획을 그으신 분이었는데, 저도 당연히 저는 공학도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너무 이제 제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 다음 장에 나올 일들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노벨 물리학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누가 상을 받았나를 살펴보면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님이 이 물리학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구글 부사장까지 가시는 회사원이시자 교수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런 IT 전문가가 노벨 물리학상에서 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전통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아닌 IT 하시는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을 하시고 노벨 화학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알파고로 유명한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가 수상했습니다. 이 데미스 허사비스는 구글 딥마인드의 대장이었죠. 근데 여기서 또 화학상을 받았어요. 또 IT 하는 사람이 화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전통적인 시장, 전통적인 세상에서 이제 AI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갔고 노벨상까지도 받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장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사실상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디지털보다는 이제는 물리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은 이제 현재 내 옆에 없으니까 상상하기는 좀 어려워도 어떤 엑스포나 전시회, 컨퍼런스를 가보면 너무나 많은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미 장난감 같은 이제 강아지 로봇은 너무 흔하고 이제 연구원들도 다 데리고 다닙니다. 장난감들은. 근데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가 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젠슨왕 아저씨도 CS2025에서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고, 다다음 주에 있을 라스베가스 CS2025 저도 가는데 자랑하려고 이렇게 저도 가는데 거기에서도 메인 키워드가 피지컬 AI. 그 중에 하나다. 물론 피지컬 AI가 전부는 아니고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 피지컬 AI가 로봇 같은 겁니다.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로봇하고 생성형 AI를 섞어서 이게 둘이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쁘게 생각하면 터미네이터다. 나쁘게 생각하면 거기까지는 안 가게 사람들이 조절을 할 테고,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들이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현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미 자동차 공장, 조금 비교적 단순한 조립 공정에는 피규어라는 로봇이 이미 대체가 많이 되어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수준의 로봇들은 더 고도화된 기술들이 반영된 로봇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테슬라 로봇 이런 것들 좀 찾아보셨을 수도 있는데 피규어까지는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영상이고요. 살짝만 보세요, 살짝. 저희 집은 크지가 않아서 얘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피규어 1하고 2의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게 3 모델인데 이런 세상을 기대하실 수 있게 될 수 있거든요. 실제 최근에 나온 영상이니까 이 정도 동작은 이미 앞에 모델에서도 많이 보였는데
사운드까지 넣어서 굉장히 있어 보이게 했죠. 헬릭스라는 모델이고요. 자, 그러면 피지컬 AI에 우리가 비교적 가까이 있는,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이야기하자면 자율주행 차량이죠. 특히 이제 테슬라 모델에는 이미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자유롭게 모든 자동차에 다 적용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복잡한 시스템 속, 그 다음에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만 알고 있으면 판단을 하면서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자,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네트워크, 이런 곳에, 특히 이제 데이터죠. 여기가 이제 복잡하게 연결되고 복잡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작은 장애에서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력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여기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력이 뭔지는 바로 뒤에 뒷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사실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엔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GPU, 그 다음에 TPU는 이제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GPU는 사실상 그래픽 카드 전용이잖아요. 원래는 게임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계가 있다면, TPU는 아예 AI용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인터넷 같은 것들을 하려면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다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하여튼 그 회사들도 결국엔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다 있어서 저희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접속을 하면 그곳에서 이제 표출을 해주는 이 서비스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AI의 핵심도 이 데이터 센터가 핵심이 될 테고, 엔비디아 같이 큰 회사는 뭐 이렇게 AI와 관련된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AI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AI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보건력, 보안에 대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좀 슬픈 얘기 한 장으로만 정리를 해놨는데, 유난히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앞에 또 이제 공무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큰 유명한 회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꼭 거기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웬만큼 유명한 회사는 다 털렸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SK, KT, LG 썼으면 사실 다 나간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모든 통신사가 안전하지 않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책을 한 번이라도 샀던 예스24, 여기까지도 다 털렸기 때문에, 롯데카드도. 그러면 사실상 우리의 개인정보는 이제 개인정보가 아닌 것, 공용정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난히 사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사고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과 계속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 보건력, 이제 또 다시 공부할 때가 됐죠. 지금까지 놀았으면 이제 공부 한번 하고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의만 말씀드리자면,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사이버 위협, 해킹 같은 거죠. 여기에 물리적 재난이라는 개념을 저는 더해봤습니다. 여기 개념에는 사실 빠져있는데 제가 빨간색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사이버 위협이나 물리적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면 지속적으로 임무 수행을 보장하는 능력이 사이버 보건력입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해킹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사고, 결국에는 뭐겠어요?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화재 사고, 그런 걸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절대 실패하지 않기가 아니라 실패를 전제로 하는 아이디어가 이 사이버 보건력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이버 보안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방, 보호 중심이었다면, 보건력이라면 대응, 복구까지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고민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이 어떤 필요 조건이라면 보건력은 운영 관점에서는 또 충분 조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이버 보건용이라는 키워드를 강조를 하냐 하면, 일단 최근보다 좀 몇 년 전이지만 카카오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보안 쪽에서 혹은 보안 쪽이 아닌 IT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키워드가 보건용이라는 키워드, 사이버 보건용. 왜 보건용이 필요했냐 하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카카오가 안 됐어요. 뭐 하루 정도도 이해가 안 되지만 거의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동작을 제대로 안 했어요. 카카오처럼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 서비스가. 그러니까 이것도 ChatGPT가 나오기 한 2달 전이네요. 22년 10월이면. 카카오 플랫폼 장애가 난데, 그래도 카카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IDC는 SK 거예요. 그쵸? 판교에. 이거는 이제 이용자 불편을 넘어서서 사회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줬고, 디지털 인프라 자체가 아예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로서 동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IDC가 데이터 센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도 자체적으로 IDC를 짓게 됐습니다. 안산에, 제가 가봤는데, 안산에 한양 에리카 캠퍼스 입구 쪽에 설치가 됐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앞에 사례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례는 비교적 최근이죠. 이번엔 불과 서너 달 전에 있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고였습니다. 이건 역시도 또 화재였죠. 그러니까 전산실에서 UPS 옮기다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복구가 안 됐어요. 이것 때문에 뭐 부동산 거래나 뭐 여러 가지 입사 지원이나 어떤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공공 전자 시스템 마비라는 게 사실 국민 서비스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국회에서 다룰 만한 큰 주제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 보건력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기업 경쟁력을 넘어서서 국가 기능의 지속성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단 원인을 크게 두 축으로 보자면, 하나는 화재, 사이버 공격, 랜섬웨어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DC 같은 것들은 제가 가져온 두 가지 사례는 화재처럼 이제 큰 사고를 가져왔는데, 화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화재는 아예 중단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지만, 사이버 공격 관점에서 보면 IDC가 됐든 해당 서비스들은 다양한 해킹 사고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인터넷 데이터 센터들이 망가지는 큰 사례들을 보면 화재나 사이버 공격, 특히 이제 랜섬웨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일단 사고가 났다 치면 얼마나 빨리 복구가 돼야 되나, 얼마나 복구가 돼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고가 절대 나지 말아야 된다, 예방, 보호를 해야 된다에 집중을 했다면, 그것보다는 사고는 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얼마나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가, 뭐부터 복구해야 되나를 다들 기업들이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실무자 관점에서, 또는 저 같은 연구자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안전 장치가 백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백업을 해놓는 것이 결국엔 비용이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좀 꺼리는 것이 사실이고, 하지만 이제 백업을 해놔야 복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혹은 개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가 거의 화재급의 사고가 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백업을 잘 해두시면 좋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일어나실 때가 됐습니다. 네. AI 시대에는 더 빠르고 더 연결이 많이 돼 있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 센터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보를 보호하는 관점이 아닌, 그걸 이제 뭐 해킹에 대한 예방으로만 봤었다면, 이제는 물리적인 재난, 뭐 개인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분실도 혹은 이제 파손도 볼 수 있지만, 기업으로 보면 뭐 화재나, 그러니까 내가 일으킨 화재도 아닌 다른 곳에 임대해 놓은 곳이 일으키는 화재까지를 포함한 보험력 관점에서 서비스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성균관대학교 민구홍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능형 커넥티드 보안 플랫폼 기업 GN 대표 조영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AI 시대의 제품에 대한 보안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품 중에서도 최근에 로봇 청소기 해킹 이슈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이제 그 사례를 기반으로 AI 자동화 공격과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자, 일단 배경으로 지능형 커넥티드 제품, 최근에 이제 AI가 계속적으로 제품들에 들어가면서 지능형 커넥티드 제품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 IoT 제품을 넘어서 국가나 산업 인프라 전체적으로 스마트 홈, 스마트 의료,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마트 시티까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CPS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CPS라는 것은 이제 산업계나 그리고 같은 어에서 이제 쓰이는 용어로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이제 물리와 사이버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시장을 얘기하고 있고, 이 시장 자체는 연평균 15%로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금액 자체도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보안을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 자체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검증해라 라는 관점의 용어인데요. 이 용어에서의 느낌처럼 실제로 이 제품 보안이나 IoT 이런 제품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고 현재는 클라우드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인프라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통적인 보안의 방식으로 보안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IoT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CPS라고 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제품 펌웨어 등과 같은 이 영역들은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는 실제로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제품을 통해서 해킹을 통해서 내부망으로 침투한다거나 그리고 개인정보 탈취에 대한 어떤 정보 유출, 그리고 실제 PLC라든지 공장망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산에 대한 중단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해킹 사고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실제로 스마트홈과 자율주행차, 스마트 의료,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 사생활 침해에서부터 사용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보안 사고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미라이 본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미라이 본넷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기존의 디도스 공격들은 서버나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PC나 서버를 좀비 PC로 만들어서 디도스 공격, 여기는 가용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격들을 진행했었는데, 2016년도에 있었던 이 미라이 본넷 디도스 공격은 사물 인터넷, IoT 장치들이 좀비 IoT가 되면서 디도스 공격을 실행했었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IoT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월패드 해킹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실제로 월패드 아파트에 있는 월패드가 해킹이 되면서 그 사생활 정보가 유출이 되는 이러한 사고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에코백스 청소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에코백스 청소기가 이제 청소를 하다가 욕을 하면서 쫓아오는 이런 사고도 발생이 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KT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 사고의 어떤 첫 번째 공격 루트로 확인되는 이제 예상되는 포인트가 이 네트워크 장비도 사실 IoT 장비고 제품 장비거든요. 이제 이런 영역에서 다양한 해킹 공격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를 통해서 IoT 제품에 대한 보안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제가 로봇 청소기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봇 청소기가 왜 이런 보안이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 실제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었던 청소기들은 그냥 손으로 밀고 이제 청소를 진행했었는데, 지금의 로봇 청소기는 카메라를 가지고 어디 위치로 가는지, 그리고 GPS와 그리고 어떤 위치 추적을 가능한 부분, 그리고 라이더 센서를 가지고 실제 벽들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 집을 모두 휘젓고 다니는 이런 되게 고위험의 CPS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그리고 모바일 앱 같은 걸 통해서 실제 클라우드와 연결이 되면서 이 정보들이 밖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어떤 청소기이긴 하지만 실제 로봇의 역할을 하고 우리 집의 사생활을 볼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제가 너무 위험하다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모님들은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집에서.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로봇 청소기를 타겟팅으로 분석을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로봇 청소기 해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는 조금 더, 저는 화이트 해커 출신의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화이트 해커로 좀 이제 전향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청소기 해킹은 처음에 시작됐던 계기는 한국소비자보험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로봇 청소기 이슈들이 2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을 하면서 쫓아오는 사건이라든지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제 영역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가 안전한가라는 이제 관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제 에코렉스라든지 로보락, 나로와 드리미의 어떤 중국 제품과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제품들 총 6종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이 분석에 대한 항목 자체는 총 40개의 보안 항목 가지고 점검을 좀 진행했었고, 모바일 앱 16개, 그리고 정책 관리 3개, 기기에 21개의 항목을 가지고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종합적인 결과,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언론에 공개가 되어 있는 정보들이고, 사실 제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일반적인 영역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6개의 제품 중에 2개 제품, 이제 국내 제품 쪽이 모바일 앱 부분에서 굉장히 좀 보안적으로 좀 더 단단하다라는 부분은 확인되었고요. 그 중에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정책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지만 전체적인 영역에서 이 제품 기기, 펌웨어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보안이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뭐 모바일이나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영역은 적용할 수 있는 보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 관련해서의 펌웨어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보안이 아직까지 굉장히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발견했었던 좀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결국에 로봇 청소기가 카메라를 이제 켜고 다니면서 이제 집 내부의 사진들을 찍거든요. 벽이 있으면은 벽에 대한 사진, 어떤 장애물 사진 이런 것들을 찍게 되는데, 실제로 어떤 로봇 청소기가 집을 내부의 사진을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해커에서는 이 이미지를 무단으로 접속을 해서 그 이미지를 해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 시연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연 영상에서는 이제 이미지 파일은 실제로 여기서도 이 제품들도 다 대기업들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보안 요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미지 파일 자체에. 그런 이미지 파일을 해커의 입장에서 이미지를 다시 복호화시킬 수 있는, 암호화를 복호화시킬 수 있는 키를 획득할 수 있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그 키로 이미지를 복호화시키게 되면 타 사용자의 집에 어떤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해킹 공격이 가능했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공격자가 어떤 이미지가 올라오는 영역에 클라우드 서버 쪽에 아무나 이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부터 막 100까지 이 블루투스 공격이라고 하는데, 무작위 대입 공격을 통해서 다른 사용자에서 집에 있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사용자에서 사용하는 스트리밍 영역에서 실제로 어떤 갤러리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 갤러리에는 로봇 청소기가 찍었던 사진들과 영상들이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사진들이 쭉 저장이 되게 되는데, 실제 공격자 입장에서 여기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 쪽에 어떤 계속적인 공격을 진행하게 되면 그렇게 다양한 그 사용자의 사진들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노출됐었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자들이 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다가 어떤 Q&A라든지 문의가 있었을 때 게시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게시판 안에는 어떤 사용자의 고유값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고유값이 노출이 되어 있었고,
실제 공격자는 그 아이디, 그 고유값 하나만을 가지고 사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프로필 사진 등을 다 탈취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고, 네, 실제 시연 영상을 보시면 이제 사용자의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커뮤니티가 들어가게 되고, 이 사용자들은 다 이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값들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 UID라는 고유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UID가 획득이 된다면 바로 공격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 UI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뭐 이름,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보안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악성 파일 전송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로봇 청소기에서 아까 사진을 계속적으로 올린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공격자 입장에서 이 다른 사용자의 모바일 앱의 사진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삽입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게 사진이 아니고 악성 코드라면 실제로 이 모바일에 대한 어떤 권한 자체가 해커에게 넘어올 수 있겠죠. 그런 공격이 가능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해킹 영상은 스트리밍에 접근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갤러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냥 공격을 당하는 이제 피해자의 사진 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로봇 청소기가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이건 공격자고, 공격자에서 실제 코드를 이제 실행해서 이제 익스플로이트 코드라고 하는데, 공격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는 아무 확보도 하지 않았는데 방금 you have been hack이라는 지금 어떤 이미지가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어요. 실제 공격자는 어떤 사용자의 계정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거기에 악성 파일을 전송시키고 그게 실행됐을 때 실제 엄청나게 큰 후속적인 공격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분석했었던 어떤 시나리오 대비 이런 로봇 청소기 해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런 IoT 해킹은 어떤 식의 플로우로 진행이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점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사전 준비 단계와 그리고 하드웨어 영역에서 어떤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나 어떤 공격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하드웨어 점검, 그리고 이 IoT 장치들은 저희 서버나 PC 같은 경우는 부트로더나 커널 파일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이런 소규모 장치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로 합쳐진 소프트웨어인 펌웨어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이 펌웨어에서 대부분의 보안 취약점이 발생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좋은데, 이 펌웨어를 추출해서 실제로 취약점이 공격한 포인트를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IoT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결국에는 모바일 앱과 클라우드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들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로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이런 공격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돼요. 실제로 이 로봇 청소기의 구조라고 보시면 좋은데, 여기 안에 있는 어떤 통신부, 처리부, 어떤 출력부, 그리고 어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뭐 펌웨어 관리 서버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사용자 앱 같은 경우에 각각의 어떤 공격 포인트가 있는지를 사전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단계를 첫 번째로 진행을 하게 되고, 네, 두 번째로 하드웨어 점검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하드웨어 점검은 결국에는 이 제품이 있었을 때 제품을 분해하고 안에 보면은 하드웨어도 결국엔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디버깅을 해야 돼요. 그 디버깅 통로는 결국에는 해커들한테는 이게 공격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분석을 하게 되면 디버깅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점검하는 영역이 하드웨어 점검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고, 다양한 뭐 UART라든지 뭐 USB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바로 루트쉘을 장악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공격 취약점도 발생이 될 수 있고, 네, 펌웨어 점검 같은 경우는 일단 펌웨어를 추출하는 단계를 진행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장치 안에 펌웨어라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결국 걔를 빼내는 작업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제가 발표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된 것 같아서 빠른 점심 시간이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펌웨어를 추출하고 분석을 하고 실제 어떤 다양한 버퍼 오버플로우라든지 OS 커맨드 인젝션이라든지 사실 해커들만 아는 공격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장치를 장악할 수 있는 공격 취약점들을 찾아서 실제로 공격을 하고 아까처럼 그 로봇 청소기를 어떤 장악하고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을 진행하게 되고 서비스 영역에서 네트워크나 앱이나 그 웹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 이제 발표와 이 이제 세미나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플로우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AI가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 분석을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PCB 기판을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칩이 있고,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영역에는 과거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하드웨어 전문가들이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PCB 사진, 이 사진, 내부 사진 자체를 AI가 입력을 하게 되면 아, 이 칩은 어떤 칩을 사용하고 있고 이 포트는 디버깅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부분을 이미 첫 번째로 어떤 검증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단계들이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로 공격 시간이 되게 간소화되고 빨라질 수 있는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펌웨어 분석을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 펌웨어 분석이, 이 펌웨어에 어떤 들어가 있는 파일들은 다 실행 파일들이거든요. 바이너리 파일들. 여기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역공학을 통해서 이거 어셈블로 만들어서 해커들은 되게 열심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분석할 수 있는 해커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하지만 이 영역 자체를 AI가 자동으로 이 펌웨어 안에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AI 분석을 통해서 위험 함수들이 얼마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공격적인 패턴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결국엔 비전문가도 전문가 수준의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연구가 되고 있지만 현재 수동 대비해서 거의 30%, 40% 이상의 어떤 효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익스플로이 생성인데요. 실제 취약점이 나오면 그거를 공격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 어려운 작업을 AI는 실제로 이 CV, 어떤 알려진 취약점을 얘기해 줬을 때 그 코드를 자동으로 막 메이킹 해내고 사실 지금 완벽하게 그 코드가 해킹에 실행이 되면서 딱 실행이 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초안이 될 수 있는 어떤 코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이고 이 영역에 대해서는 글로벌 대회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이 영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PI와 네트워크 공격인데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라든지 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격을 진행하게 되는데 AI 자체가 이런 네트워크 패킷이나 API를 분석을 해서 실제 어떤 패턴들로 공격이 가능할 것 같은 시나리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격 회피율 기존 대비 3배 이상이 증가될 수 있는 다양한 취약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이제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이 제품 보안 규제들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에 수출해야 되는 제품 제조사들에는 이제 RED라는 사이버 보안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 제품 자체의 보안이 내재화돼야만 수출이 가능한 이런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이런 해킹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걸로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로 시큐어 바이 디자인, 결국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이 내재화되어 있는 단계로 진행이 된다면 실제 그 공격될 수 있는 취약점들이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영역이라든지 어떤 인증, 그리고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어떤 암호화 채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보안 코딩을 준수하는 영역에서 시큐어 코딩이 적용이 된다면 앞단에 이제 실제로 뒷단에 공격이 진행이 된다 해도 공격이 방어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AI를 통해서 공격이 가능해? 그러면 이 공격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먼저 진행을 해보는 거죠. 제품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이 AI 공격의 시뮬레이션을 먼저 진행을 해보고 거기서 나온 보안 문제점들을 빠르게 패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AI 공격들이 굉장히 다수의 제품들을 스캐닝을 하더라도 이 공격을 먼저 진행하고 그 부분을 패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SBOM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비ll of materials라는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를 관리해야 된다는 게 공급망 보안 관점에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어떤 보안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품의 펌웨어의 80% 이상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80% 이상이. 하지만 그 이 오픈소스들은 소스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해커들도 접근을 해서 취약점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영역인데요. 실제 이런 영역에 대해서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보안을 진행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알려진 취약점들을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서 공격차 벡터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이제 이런 방어 전략을 통해서 AI 해킹에 대한 방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서서 제가 되게 기술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전달을 드렸고, 하지만 사실 이제 기업이나 제품을 만드는 입장,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시면 좋을 게, 결국에는 AI 공격이 가능함에 따라 보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내재화시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AI 공격이 가능하다? 그럼 AI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AI 공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 오픈소스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를 관리하는 게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영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